김수경이라고 하셨죠? 작은 사무실 안, 낡은 형광등 아래 흥신소 직원이 모니터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다시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주신 정보로 다 조회해봤는데요. 김수경, 아는 이름, 말씀하신 생년월일, 주소 다 넣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말씀하신 대로 30년 전 기록이 전부예요. 그 뒤로는 실종 신고도 없고 아예 없던 사람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 말이 내 귓가를 때리는 순간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나라는 인간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내가 두 발로 직접 따라다녔고 내 손으로 붙잡으려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직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겠지만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문을 나섰습니다. 밖은 퍽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기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줄 알았던 그 이름 김수경, 그 이름이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길과 전봇대에 기대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불러봤습니다. 김수경, 버리고 싶었던 이름입니다. 지우고 싶었던 얼굴이었고 내 인생에서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던 사람이라고 말해지니까 오히려 더 지독하게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고 낯선 어딘가로 기억이 천천히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나는 6살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집이 불행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과 손때 묻은 이불 속에서 잠들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정작 그가 양복 입고 출근하는 걸 본 기억은 없습니다. 집에 돌아올 땐 술 냄새가 진동했고 날카로운 말과 부서지는 소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 앞에서도 묵묵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주우면서 우리에게는 늘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빠의 고성이 들리면 엄마는 나와 내 4살 어린 현수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낮은 숨결로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작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떴다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도 울음이 멈췄습니다. 부서진 마음이 마치 봉합이 되듯 잠시나마 괜찮은 척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 반복됐습니다. 불안하고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셋이 함께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엄마의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6번째 생일, 현수야,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조용한 아침, 엄마가 생일상을 차려줬던 그날, 우리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날 깨웠습니다. 방에선 이미 미역국 냄새가 나고 있었고 작은 상 위에는 달걀말이와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엄마의 손길에 이상할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밥 먹자. 엄마는 그 말만 하고는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날의 밥맛은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생일 케이크를 사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새하얀 케이크에 초를 꽂아 나와 현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축하해, 현지야. 우리 현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 엄마는 조용히 2개의 곰 인형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쪽 팔이 꿰매진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엄청난 선물이라도 된 것처럼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우리가 처음 보는 동네에 도착했을 땐 나는 왠지 모르게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회색 담장이 높게 세워진 낯선 건물 앞에 섰을 때 엄마는 우리 손을 한 번 더 꼭 쥐더니 무릎을 꿇고 우리 눈을 마주 봤습니다. 잘 들어, 엄마는 너희를 찾으러 오지 않을 거야. 절대로, 평생. 이제 엄마는 너희를 잊을 거야. 우린 남이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왜요? 어디 가는데요? 엄마가 손에 쥐어준 고민형이 그 순간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울부짖으며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게요. 제발 우리 데려가요, 엄마. 현수도 같이 울었습니다. 내 등에 매달려 엉엉 우는 그 애를 안은 채 나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뒤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바라보던 나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 각인하듯 새겨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엄마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건 생일이었고 동시에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수는 내 품에서 목이 터져라 울고 있었고 나는 그 아이를 껴안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가지마. 나는 그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나쁜 짓 절대 안 하겠다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겠다고 외치며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리고 어떤 여자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철문 안으로 우리 둘이 들어섰을 때 세상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이름 대신 새로 들어온 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민형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지품이었고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은 차가운 바닥과 낡은 이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작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작은 별 하나. 노래는 목이 메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나는 울음이 터지지 않게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조차 벌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고 울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엄마를 다시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내 손은 이제 나랑 현수 말고는 잡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나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는 이제 자신이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보호받는 곳이 아니라 버틴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6살, 동생 현수는 4살이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한 존재라는 걸 매일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 쪽만 바라봤습니다. 언제고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우리를 정말로 버렸을 리 없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날, 나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엎질렀을 때 선생님은 내 귀를 세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너 일부러 쏟았지? 이러니까 버리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버렸다는 말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맞지 않기 위해 눈치를 배웠고 혼나지 않기 위해 조용해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현수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작게 울고 몰래 울었지만 나는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낯선 부부가 왔습니다. 입양을 희망한다며 아이들을 하나씩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목했습니다. 얘는 말도 잘하고 생김새도 얌전하네. 그날 밤 나는 낯선 차에 실려갔습니다.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이대로 얌전히 있으면 현수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걸.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쳤습니다. 소리 지르고 접시를 깨고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양부모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아이였을 줄은 몰랐네요. 일주일 만에 나는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나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 혼자 무서웠어.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절대 동생과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우리는 둘 다 문제아가 되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대들었고 잘못한 일도 시침이 뗐습니다. 선생님들이 혀를 찰수록 우리는 더 고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대가는 따랐습니다.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야 했고 곰팡이 핀 창고에서 벌로 며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밤이면 현수는 내 무릎에 누워 속삭였습니다. 누나, 노래 불러줘. 나는 목을 축일 물도 없이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나는 계속해서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를 현수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 그날 손에 쥐어졌던 곰 인형은 현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꼭 껴안고 자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릴 밀어내도 우린 서로를 안고 견디며 잠들기 전 나는 매번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미안해, 엄마가 데리러 왔어. 그 말을 들으면 울면서 달려가 안길 장면. 하지만 그 상상은 꿈속에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둘이 되어갔습니다. 어른을 믿지 않았고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현수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 아이는 더 이상 이곳에 두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은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20살이 되던 해 나는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웅해 주지 않았고 축하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문을 나설 때 들었던 마지막 말은 독한 것들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현수의 손을 꼭 붙잡고 고아원 문을 밀고 나온 순간 세상은 너무 조용했고 숨 쉴 틈조차 없이 차가웠습니다. 손에 든 건 얇은 졸업장 하나와 얼마 안 되는 사회 정착금이 다였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반지하 방 하나를 겨우 구해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그릇 닦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은 하루 종일 물속에 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손등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뛰며 하루에 2~3시간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돌아오면 현수는 쪼그려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끓인 국물 위에 계란 하나라도 올려놓은 날이면 우리는 고개를 맞대고 웃었습니다. 현수는 자주 아팠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며칠을 앓았고 병원비는 늘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도 현수는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 나 진짜 괜찮아. 대신 노래 불러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작은 방 안 가운데서 엄마가 불러주던 작은 별을 현수에게 들려줬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현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나 역시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유니폼, 갈라진 입술, 쑥 꺼진 눈가. 하지만 돌아서서 현수가 내 얼굴을 바라보면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매일 되뇌었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린 잘 살아남을 거라고. 어느 날 평소처럼 식당 뒷마당에서 철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목이 막혀올 때면 나는 습관처럼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작은 별이었고 이제는 내 목소리로만 남은 자장가였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떴다네. 누가 들을 리 없다고 생각했기에 감정을 꾹 눌러 노래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나 자신에게 위로를 주듯이.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막네요. 놀라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번듯한 구두, 분명히 동네 사람은 아닌 분위기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바생이요. 낯선 말투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임스 오. 명함을 받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페라 예술 감독. 나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전 그냥 식당에서 일해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는 명함을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날이 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진심입니다. 그렇게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남은 건 손에 남은 명함 한 장, 나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다 한참 뒤 구겨진 채로 점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도 며칠 동안 명함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꺼내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요동치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나는 다시 기름 묻은 철판을 닦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뿐인 휴일에는 보통은 빨래를 하거나 잠을 보충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현수가 난리를 쳤습니다. 누나, 오늘 꼭 서울 가는 거야? 나 진짜가 보고 싶어. 한 번도 그렇게 고집 부린 적 없는 애가 며칠째 쉬는 날이면 서울에 가자고 졸랐습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현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걷고 또 걸어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 강남의 높은 빌딩 숲속 스튜디오였다. 내 손을 꼭 잡고 문을 밀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고 안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공간의 한쪽에 이전에 봤던 그 남자, 제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내 얼굴을 확인하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현지 씨, 와주셨네요. 나는 현수를 노려봤습니다. 현수, 너 어떠해?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노래 잘하잖아. 천사 같아. 나는 누나 노래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피아노 앞을 가리켰습니다. 마음 편하게 불러보세요. 어떤 곡이든. 나는 당황했지만 결국 자리 앞에 섰습니다. 입술을 달싹였고 몇 초 후 조용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떴다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지만 낯선 공간에서 부르니 숨조차 막혔습니다. 하지만 노래가 중반을 넘기자 감정이 따라왔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 한 음에 담겼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땐 피아노가 멈췄고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제임스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탈리아에서도 빛날 겁니다. 공부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학금도 입학도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현수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누나를 위해 살아도 돼. 나는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원해준 순간은 며칠 동안 나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기회라는 걸 눈앞에 두고도 선뜻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일일까? 현수를 두고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현수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해야죠. 현수 군도 데려갑시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무너질 것 같았던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현수는 내가 싸둔 가방을 조용히 만지작거리다가 자기 짐 중 맨 위에 곰인형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인형은 우리가 버려졌던 날 엄마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낡은 여행 가방을 하나씩 끌며 쭈뼛쭈뼛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고 창문 밖으로 세상이 점점 작아질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걸 지워버리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이탈리아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적어도 우리를 두고 버려진 애들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수는 처음 먹어보는 파스타를 맛있다며 웃었고 나는 이방인의 말투로 천천히 노래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고원에서 버텼던 그 시절에 비하면 이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목이 갈라지고 몸이 망가져도 소리를 내는 법을 익히고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를 노래하는 한국 여성이 아니라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동양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현수의 기침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현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현수가 밤마다 고민형을 껴안고 잠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오래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콩쿨에 나가고 오페라 오디션을 보며 점점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동양 출신 소프라노의 새로운 발견,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 유럽의 평론가들은 내 이름 앞에 찬사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커튼콜이 이어지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낼 때면 나는 매번 무대 뒤편에 앉은 현수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웃고 있는 그 얼굴, 박수를 함께 받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나보다 더 기뻐하는 그 눈빛, 난 누나가 무대에서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제일 행복해. 현수는 누구보다 저희 성공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점점 늘어가고 아픈 날이 안 아픈 날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만 울리던 소리가 가슴 깊은 데서 끓어오르는 소리로 바뀌었고 잠든 줄 알았던 밤이면 조용히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현수가 방문을 닫고 혼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린 건 흐느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삼키는 울음소리 같은, 내가 바빠지고 타지에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현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아픈 날이 많아지면서 더욱 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현수는 나를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엄마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냥 그게 궁금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갔던 사람을 그리워하는 동생을 보며 나는 차마 함께 슬퍼할 수도 분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현수 몰래 고민형을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인형 하나,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엄마라는 이름과 버려졌다는 기억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움이었다. 안고 작게 울었습니다. 그리움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자꾸만 따라붙는 그 시간 속의 이름 하나,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웃고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약을 삼킬 때도 그 뒤에 깔려있는 그리움이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엄마를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사람을 향해 아직도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수는 시간을 많이 남겨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나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정말 늦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30여 년 전 고아원 앞에 우리를 남겨두고 돌아섰던 그 이름, 그때부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에겐 그 이름이 여전히 6살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과거를 다시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문 앞에서 닫혀버린 그 시간의 문을 이제 내 손으로 다시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항의 공기가 유난히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몇 년을 살아도 이곳의 냄새는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곧 불안이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가 내가 죽어라 외면했던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서였으니 흥신소에서 더 찾아보겠다는 말을 듣고 나온 뒤 나는 어릴 적 우리가 살았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기억은 오래됐지만 길 하나하나에 선명한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이터, 문구점, 아빠의 술 냄새가 배어있던 골목까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내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던 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작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그마저도 몇 년 전에 새로 지어진 건물 같았습니다. 나는 주변 가게를 돌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 있던 집 기억하세요? 아이 둘이랑 엄마가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한 노부부가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그 집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 집? 글쎄, 꽤 오래전에 불이 났었지. 밤에 갑자기 불이 번졌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죽었단 말도 있었고 그 집은 결국 허물었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 동네가 난리였어. 건물은 다 불타고 죽었다 그랬는데
애들만 안 됐지 뭐. 그냥 다들 안 좋게 됐다고만 했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들었던 단어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 밤, 죽음, 허물어진 집,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가족.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그날 이후 엄마도 아빠도 모두 죽은 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우릴 고아원에 두고 떠난 게 마지막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없었던 건 아닐까? 내가 평생 끌어안고 원망하고 증오했던 그 이름,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소문 하나로 내 가슴 속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돌아오는 길에 오래도록 입을 다문 채 걷기만 했습니다. 발밑 그림자조차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덮고 엄마의 이름을 더는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침대 속으로 몸을 나는 엄마를 찾는 일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흥신소에 이제 그만 찾아도 된다고 연락했습니다. 마음속에서도 엄마의 이름을 되뇌이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불이 났었다잖아. 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 누구도 정확히 확인해 주지 않았지만 그 소문 하나에 나는 전부를 기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끝없이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로 너무 고단한 일이었으니까요. 만약 엄마가 정말 죽었다면 이젠 미워할 대상도 없고 되찾을 관계도 없고 증오라는 감정도 더 이상 품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죽었다고 믿기로 한 건 그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현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내 전부야. 다른 사람 없어도 누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는 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한테 엄마는 이제 의미 없어. 우리에겐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제는 다 큰 현수가 여전히 4살짜리 아이처럼 껴안고 자는 그 낡은 곰인형이 자꾸 내 눈에 밟혔습니다. 어느 날 현수가 없는 틈에 그 인형을 조용히 꺼내보았습니다. 떨어진 귀, 해진 털, 손바닥만 한 몸통, 그 속엔 먼지와 세월이 가득 묻어 있었지만 어쩐지 그 인형만은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인형을 조심히 다시 자리로 돌려놓고 불을 끄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엄마가 살아있을 가능성까지 조용히 내 안에서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연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선 공연 무대였고 장소는 교도소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그 제안을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런 무대 좋다. 그 사람들도 누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좀 따뜻해질 거야. 그 말에 결국 수락했고 이제 그 무대에 설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나는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무대를 마치고 나는 현수에게 이제 그만 이태리로 돌아가자고 말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6살, 4살의 시절에 묶어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대기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데도 몸은 더운 김이 맺힌 것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특유의 냄새, 쇠창살과 콘크리트, 규칙적인 방송음, 조용한 발소리, 낯선 공간의 분위기가 자꾸만 가슴 어딘가를 눌러댔습니다. 무대 바로 앞, 나는 마지막으로 목을 가다듬고 양 손바닥에 살짝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커튼이 열리고 무대 조명이 켜졌을 때 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정면 조명 너머로 관객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 맞춰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푸른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도 무표정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내 시선이 단번에 멈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왼쪽 2번째 줄 앞줄에 앉은 한쪽 얼굴에 화상 자국이 깊게 남아있는 여자, 나는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다녔던 사람, 박경희. 시간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 숨이 턱 막혔고 세상의 소리가 다 멀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고 목 안에 뭉쳐있던 숨이 단번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한 음도 따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가슴은 쿵쿵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원망했고 지우려 했고 잊으려 해도 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열고 겨우 첫 소절을 부르려 했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그 순간 울컥 숨이 목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가사가 아니라 울음이, 감정이 아니라 눈물이 나는 마이크를 입에서 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흐려지던 시야가 주르륵 눈물로 번졌습니다. 관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손에서 내려놓고 나는 조용히 천천히 무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피아노가 멈췄고 나를 따라오는 발소리 하나 없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는 대기실 문을 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외면해온 그 얼굴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공연은 결국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나는 복도 끝 대기실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서?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왜 이제야 눈앞에 나타난 건지, 왜 하필 거기에서, 왜 교도소 안에서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된 건지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억울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없는 삶에 익숙해졌고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으며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편으론 이제 됐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멀쩡히 이 세상에서 살아있었고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눈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또 어쩌면 미안함도. 나는 괴로웠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하던 엄마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 차디찬 뒷모습이 전부였으니까요. 관계자들은 대기실에 돌아와 울고 있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조금 진정되자 나는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면회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봤을까? 내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을까? 혹시 기다리고 있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왜 우리를 버렸는지, 어떤 얼굴로 나를 다시 마주할 건지, 그리고 그녀가 내게 어떤 진실을 쥐고 있는지. 교도소장은 사정을 듣고는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인상착의를 듣고 그는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 이름이 아닌 수감 번호로 불리는 그녀를 마주하자 나는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정수리까지 솟아 있었고 한쪽엔 여전히 화상의 흔적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차가운 수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구멍이 죄어왔습니다. 그리고 터뜨리듯 쏟아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눈만 마주친 채 수화기를 든 손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고아원 앞에서 우릴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절대 찾지 않겠다. 평생 남이다. 그 말 기억나요? 내 목소리는 점점 가팔라졌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평생 그날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엄마, 잘할게요. 착하게 살게요.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그냥 안고만 있어줘요. 근데 엄마는 그걸 그냥 지나쳤잖아요. 엄마는 그제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나는 더 격해졌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나는, 현수는 그날부터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둥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 커줘서 고마워. 염치 없지만 너희가 잘 살기만을 간절히 바랐어. 그 말에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를 왜 버렸냐고? 우리를 버려놓고 왜 여기서 이러고 사냐? 고요.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나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면회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고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날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 진실들이 내 마음속을 자꾸만 뒤흔들었습니다. 현수는 눈치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엄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음을. 누나, 요즘 너무 이상해.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그 말은 현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누구보다 나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 엄마 찾은 거지? 나는 더는 고개를 젓지 못했습니다. 나도 엄마 만나고 싶어. 며칠 후 우리는 다시 교도소 면회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엄마가 들어오자 현수는 소화기를 들고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야, 현수.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굴을 감싸쥐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린 채 서늘한 유리 너머 그 울음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손등이 떨리고 있었고 그 사이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현수는 내 옆에서 침묵을 지킨 채 엄마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그날 우리를 왜 그렇게 버렸는지, 그리고 엄마 왜 여기 있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던 엄마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후회, 그리고 깊은 슬픔. 너희 아빠는 건달이었다. 첫마디는 너무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다 정했지.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면 돌아와선 술을 마시고 그때마다 물건을 부수고 나를 때리고 너희 앞에서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기억 속의 아빠는 무섭고 늘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건달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점 심해졌어. 어느 날은 장롱 밑에 숨겨놓은 돈을 다 가져갔고 나중엔 아이들, 그러니까 너희 둘을 외국에 팔겠다는 말을 했어. 엄마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돈을 제시받았다고 하면서 아이 둘 팔면 한 방에 해결된다고. 그걸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 나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현수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지키고 싶었어. 그 사람은 외국으로 입양 보낸다고 생각하라고 했지만 아니, 난 알았어. 그건 너희를 죽이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걸. 그냥 도망치기엔 그 사람은 절대 놔주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너희를 데려다 놓고 그날 밤 집에 불을 질렀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 술에 취해 잠든 아빠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고 나는 소방관한테 구조됐어.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울렸고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습니다. 나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얼굴을 들 수도 용서를 빌 수도 없단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싶었어. 나만이라도.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너희 이름 하나씩 따서 박지수, 그렇게라도 너희를 안고 살고 싶었어. 미안하다. 나는 차마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녀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지키려 했던 겁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내내 상상했던 그 질문들,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다시 찾지 않았는지,
이제서야 그 대답을 들었지만 그 안엔 분노가 아닌 믿기 힘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 진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면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수도 조용히 내 옆에서 걸었습니다. 눈물 나오는 걸 애써 삼키며 걸었습니다. 현수에게 우는 모습을 들킬까 조용히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때 조용히 걷고 있던 현수가 끄끄 소리를 참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우리는 한동안 길거리에 서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현수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고 현수는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마치 6살 때 누나처럼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현수를 다독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힐끗힐끗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져 나온 울음은 쉬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머릿속은 빠르게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보다 두려운 삶에서 그녀는 우리를 떼어놓음으로써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아렸던 우리에게 어떤 상처였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고 지금껏 단 하나로만 규정해왔던 엄마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가 우리 이름 한 글자씩 따서 박지수라고 했잖아. 그 사람 우리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매일 같이 생각했으니까 그 이름을 붙인 거겠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곰 인형을 끌어안고 잠든 현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아이는 한 번도 원망이라도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던 순간을 떠올리는 아이였고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컸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보다 훨씬 더 오래 미워했고 훨씬 더 집요하게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계속 미워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나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엄마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작게,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그 말에 엄마는 처음으로 내 앞에서 눈을 맞추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듯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향해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용서라는 단어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현수는 고민형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실밥이 터져 있고 귀 한쪽은 꿰매어 있었지만 그 아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줄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복에 헝클어진 머리, 여전히 남아있는 화상의 자국.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현수는 수화기를 든 채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엄마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준 선물. 엄마는 입술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인형을 받아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매일 생각했어. 이 인형 들고 울던 너희 모습, 잊은 적 한 번도 없어. 현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우리 잘 컸고 누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엄마한테 넣어줄게요. 나중에 나한테 돌려줘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 인형을 안고 엄마를 기다리던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조용히 물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마치 우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 나오는 길, 현수가 말했습니다. 고민형, 그 애는 이제 진짜 제자리로 돌아간 거야.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자선 공연 무대에 다시 서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거길 또 가시겠다고. 굳이 왜?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부르려고.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공간, 같은 무대, 같은 관계,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 무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그리고 현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공연 당일 엄마는 수감자 합창단의 일원으로 함께 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내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작은 별 불러도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가 올 때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고 현수가 아플 때마다 내가 불러주던 위로였고 이제는 우리 셋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가 될지도 모르는 곡이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조명이 켜지고 엄마가 내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칠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지만 나는 그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절을 엄마가 불렀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밤하늘에 떴다네. 그 목소리는 떨렸고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뒤를 이어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네 떠있네. 그리고 마지막 구절 현수가 객석에서 일어나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우리 곁에 떠있네.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악보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는 채로도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 중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 모든 수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용한 감동의 물결이 그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이 노래 늘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정말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을 때 교도소 안은 숨죽인 막으로 잠식하듯 조용해졌습니다. 셋은 그 한가운데에서 그저 손을 잡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울고 있었고 나도 울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 있던 현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어디에도 철조망도 죄수복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마주한 벅차고도 단단한 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뒤 면회실 대신 교도소 안작은 휴게실에서 잠시 엄마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그녀 앞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은 못해도 이젠 서로 놓지 말아요. 나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고 용서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우리 셋이 이 순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엄마는 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이제 와서 너희에게 짐만 될 뿐인데. 엄마가 눈물을 참는 듯한 목소리로 숨을 삼키며 겨우 마을이었습니다.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에 엄마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겠지만 어루만질 수는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내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내 인생에서 제일 좋았던 날이야. 나는 대답 대신 그 애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믿었던 가족이 조금씩 다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깊이 되뇌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다고. 엄마는 모범수로 성실히 시간을 보냈고 그로부터 2년 뒤 조용히 출소했습니다. 출소하는 날 나는 현수와 함께 새로 장만한 작은 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날이었지만 엄마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너희 곁에 있어도 정말 괜찮을까?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엄마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내가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현수는 옆에서 웃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집안에는 새로 맞춘 새 식구의 식탁과 누가 봐도 오래된 하지만 깨끗하게 꿰매놓은 곰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작은 반찬을 나눠 먹고 식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세 사람 모두 배가 부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설고 때로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현수야, 행복해? 그 아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제는 어디에도 버려지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저릿해지는 누구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오늘도 인생 스토리를 찾아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